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비결. 2. 한국군의 고유한 강점. 3. 악몽이 실현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을 재무장시키는 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안전 보장을 받았던 우크라이나가 침략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며 많은 국가들이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네요.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최첨단 고성능 무기에 대한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중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대한민국 여론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9년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한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을 진행 중이네요.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를 제치고 사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면 이 점이 아주 많습니다. 호주 진롱에 건설되는 K9 공장을 통해 추가적인 부대 시설에 필요 없이 즉시 생산이 가능하며 K9와 같은 엔진을 사용해 보안성도 뛰어나 일석이조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군사강국 독일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섰기 때문이네요. 얼마 전 독일은 국방비 증가와 특별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라인메탈은 무려 56조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해 독일의 재무장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방산 무기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링스의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링스의 제작사인 라인메탈 또한 한국의 레드백과는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지 2 장갑차인 복서를 수출했기 때문이네요. 복서의 제작사가 바로 라인메탈의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링스를 도입하면 복서와 체계의 연동성이 좋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가 호주의 장갑차 사업에서 떨어지더라도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과 신흥 선진국인 한국이 대등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드백의 수출 시장은 다른 곳에도 크게 열려 있는데요. 레드백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아직도 많고 우리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역작 K9 자주포의 두 번째 개량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9A1에서 성능이 훨씬 향상된 K9A2의 시제기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뭇 자랑스럽게 그지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우리 군이 예고했던 첨단 기능이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K9A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K9A2의 가장 큰 변경점은 포탑의 완전 자동화입니다. 기존의 K9는 포탄의 장전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장약은 수동으로 직접 넣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포탄의 신관결합부터 잠전, 장약까지 전부 로봇팔을 이용해 잠전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무인화 포탑을 실전에 도입하게 되면 기존 K9 운용에 필요한 인원수를 5명에서 절반 정도의 3명이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둔감 장약을 사용해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켰는데요. 신형 포탄인 힐앱탄을 적용하면 사거리가 무려 53km까지 증가됩니다. 그런데 K9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최종 진화형인 K9A3은 그야말로 궁극의 자주포로 변신하기 때문이네요. K9A3이 되면 완전 무인화를 통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성능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52구경 장포신에서 58구경 장의 장포신으로 변경하면서 사거리가 70에서 100km까지 엄청나게 긴 사거리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즉 K9A3이 완성될 예정인 2030년대에는 K9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방위사업청은 왜 뜬금없이 K9A1을 공개했을까요? K9A1의 개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기 버전의 무기인 K9A1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감작스럽게 K9A의 시제기를 공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한국의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해서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영국이 추진 중인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홍보 작업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AS-90 자주포 브레이브하트 개량 사업을 취소한 뒤 차세대 자주포 사업인 엠퍼벨 파이어 플랫폼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한화 디펜스의 K9인데요. 실제로 영국이 외국산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현재로서 가격, 성능, 개량성을 따졌을 때 K9만한 자주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현존하는 자주포 중 정규전에 대비해 궤도형으로 설계된 자주포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K9를 제외하면 독일의 PZH-2000이나 중국의 PLZ-05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중국제 무기를 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독일은 가격이 비싼 데다 연식이 오래돼 선택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반면 K9는 아직 한참 개량이 진행 중인 데다 앞으로 더 개량이 예정돼 있고 영국의 요구에 맞춰 추가적인 개량도 가능하니 사실상 영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의 K9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 디펜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영국의 K9를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국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를 소유했던 영국군에 한국산 무기를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전 세계 국가들에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 영국 내 언론에서도 자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국의 HX 장갑차 사업의 적신호가 연달아 보도되면서 K9의 레드백까지 추가로 팔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영국의 아이작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영국의 국가감사국은 HX 장갑차의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을 공개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본 영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장갑차 사업이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네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X의 성능적 문제 외에도 영국 국방부의 과도한 간섭이 수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HX 장갑차에 과도한 요구서를 제시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무려 1200개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면서 성능을 맞출 것을 강요했습니다. 반면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차기 장갑차 개발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HX 장갑차는 성능적 결함 외에도 영국군과 개발 업체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희대의 망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국방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차체 300대를 받았고 143대는 조립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사업을 물리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MFP 사업에서 K9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레드백까지 패키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의 질롱 공장을 통해 K9와 레드백을 생산해 영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럽에 추가적인 생산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는데요. 영국이 현지 생산을 요구할 경우 영국의 공장을 건설해 영국을 K9의 생산기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아이즈의 수장급인 영국이 레드백과 K9를 도입한다면 5아이즈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옴프 사업과 캐나다, 뉴질랜드군의 차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도 좋지만 이젠 방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군사 강국 독일이 긴장에서 깨어나
재무장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독일은 테러 제재에 가담하기 위해 노르트 스트림이 사업을 중단하고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국방 예산을 GDP 1.5%에서 2%로 증가시켜 국방비를 크게 증액시켰는데요. 심지어 올해 추가 국방 예산으로 1,000억 유로, 우리 돈 약 134조 원을 추가 편성해 재무장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여기에 독일 기업도 협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라인메탈사가 56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10년 안에 독일이 보유한 전차, 장갑차, 헬기 등 모든 장비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이 현대화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대한 라이벌이 생기게 되는데요. 독일의 국방비가 한순간에 세계 3위로 상승하고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독일은 61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독일의 총 GDP 5천조 원의 1.5%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2%로 증액하면 독일의 국방 예산은 무려 100조 원이 넘게 됩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군비가 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세계 3위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무기 개량과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는데요. 탄탄한 국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순식간에 원래의 명성을 되찾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영국의 MFP 사업에서 더 저렴하고 강력한 성능의 자주포를 제안해 사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수출 경쟁에서 무조건 패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점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무기를 수출할 때 현지의 요구사항보단 자국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영국의 바이 브리튼 정책과는 정면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자국 생산과 독자 규격을 요구하는 영국의 특성상 독일과 충돌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도입국의 요구사항에 맞추는데요. 호주가 도입한 AS9 헌츠맨도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춰 생존성을 강화하는 개량을 거친 것처럼 우리는 영국의 요구사항에 얼마든지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무기 구입국에게는 생각보다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한국은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도 세계에서 단기간에 군사력이 크게 오른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을 꼽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만의 강점으로 독일과의 기술 경쟁에서 두 나라가 맞붙는다면 한국도 독일에 전혀 꿀리지 않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축을 진행한 것과 달리 한국은 꾸준히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 실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입지도 위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방산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이들의 추격을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주력 전차 100대로 구성된 중전차 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지난 6월 30일 미 육군은 다가올 9월에 한국에 순원 배치될 미군 부대를 기갑 전투단 대신 스트라이커 전투단으로 변경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차 여단이 100대나 줄어들면서 그만큼 우리 국군이 보유해야 할 최신 전차의 수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순원 배치로 전환될 때부터 예견됐던 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군의 편제는 여단 전투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단 전투단은 세계 전투대대를 중심으로 편제된 새로운 개념의 부대인데요.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은 기존 사단 체계가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에 신속히 개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완편된 부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부대의 규모를 여단급으로 낮추되 각종 보조 전력을 추가해 전력을 유지한 여단 전투단 BCT를 군의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대치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전투력에 중점을 둔 중전차 여단 HBCT와 신속한 배치와 기동에 중점을 둔 스트라이커 여단 SBCT가 대표적인데요. HBCT가 기갑여단 전투단 액트로 바뀐 것을 제하면 큰 변동 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 이번에 한국에 순환 배치될 스트라이커 여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된 3개 기계화대대를 중심으로 1개 수색대대와 1개 포병대대가 추가된 기동 중심의 여단 전투단이네요. 기동성이 우수하고 항공운송이 가능해 전 세계 어디든 신속 배치가 가능해서 미군의 소방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려 96시간 안에 여단급 부대를 전 세계 어디든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반도 전장에서 이런 기동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양측 합계 2만 문해포가 배치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제한된 몇몇 교통로를 사수하는 게 고작일 것입니다. 즉 살벌하게 감시 중인 한반도 내에서 필요한 것은 한 대라도 더 많은 MBT 전차와 같은 중 기갑 전력입니다. 사실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지킨다는 주한미군이 대만이나 일본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중국의 눈총은 우리가 사고 이득은 일본과 대만이 보는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력만 철수할 뿐 장비는 그대로 둔채 유지보수할 것이며 대구의 축가로 100여 대의 전차가 쌩쌩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국이 보유 중인 11개 액트 중 무려 3수 유럽에 집중한 미국이 이 장비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분쟁지대가 생기면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장비들을 해외로 반출한 뒤 새로운 장비를 다시 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단계적인 미군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나간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군 전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원래 미국은 제2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을 한국에 고정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본거지로 두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곧바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갑자기 미군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에 고정된 부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장비는 한국에 그대로 두고 9개월마다 미 본토에 기지를 둔 여단 병력이 순환 배치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붙박이로 기능하던 미군 주력 부대가 순환 배치로 바뀌면 언제 전력 감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측에서는 새로운 기갑여단이 계속 순환 배치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여 대의 M1 전차로 구성된 강력한 기갑여단 대신 단 하나의 전차도 없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국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래서야 휴전선을 두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군 전문가들은 세계 어디든 신속 배치가 가능한 것이 스트라이커 여단의 장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정거장으로 쓰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등 아시아 일대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에 배치된 스트라이커 여단을 곧바로 전환 배치해버리려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었던 주한미군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미군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한국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군 전체가 100대 빠진다면 그 이상의 국산 무기를 생산해 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도 충분합니다. 과거와 달리 국산 무기가 미국에 뒤질 것이 없으니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공격부대인 7기동군단을 강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미군이 철수 중이라는 사실만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 7기동군단이 전면적인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단의 핵심 전력인 전차와 장갑차 전력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후 교체된 구형 장비는 이보다 더한 구형 장비를 쓰던 다른 군단으로 넘겨져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을 감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만큼 사업 규모가 거대합니다. 웬만한 국가들의 전체 육군 전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K2 4차 양산, K21 120여 대 추가 양산 등 여러 사업으로 분할된 초대형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세세한 부분을 확정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K21 추가 양산이네요. 현재 국군은 98호 더 이상 최전선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K200 병력 수송 장갑차를 후밤으로 재배치하고 그 빈자리를 최신 사양 K21 보병 전투차로 메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K21 장갑차의 성능 개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K21을 AS21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할지 아니면 AS21을 도입할지 등 여러 문제로 고심이 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전력이 하루속히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야욕 때문이네요.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 자신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군의 재건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주력 무기들은 움직이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핵개발,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 대부분의 장비들은 구식화되고 노후화된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북한 공군은 미그 21, 미그 23 등 후진국들에서조차 퇴출당하기 시작한 구식 무기들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기들은 너무 오래된 무기라 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대응훈련을 하려고 이륙한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인데요. 북한도 병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군의 병력이 줄어들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국군이 홍보하는 북한의 100만 대군은 복무기간이 10년이 넘던 9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은 계속된 경제난과 인구 감소를 겪는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2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북한군의 규모가 계속해서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남지는커녕 한국군을 막기 위해 전방 요새에 배치할 병력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이처럼 북한군이 약해지자 우리 국군의 작전 계획도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대대적인 침공을 방어한 뒤 반격하는 수세적인 작전에서 북한의 위협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공격을 하거나 북한의 침략을 곧바로 맞받아친 뒤 빠르게 국토를 수복하는 공세적인 작전으로 변경됐는데요. 또 현재 우리 군의 모든 전력은 북한을 단숨에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이 북한군의 현대화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2010년대 후반부터 북한군에 여러 신형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한 주체 107년식 155mm 자주포, 2020년 열병식에서 첫 등장한 M2020 전차를 비롯해 M2020 왁파, M2010 준마 리을 등 각종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1년에는 각종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자국산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고 자위 2021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평양 최상층 건물인 류경호텔에서 자위쇼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위라는 말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자신들 힘으로 자국을 지키고 적국을 박살내겠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미동맹이 북한을 지원 중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각종 부품과 자본을 대고 줄피카 전차나 알라드 자주포, 아슈라 자주포 등 서방사양인 155mm 자주포를 만든 경험이 있는 이란 등이 북한을 지원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수년간 등장한 북한군의 신형 군복 중 상당수는 중국군과 유사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군 내에서 전시에 발생할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북한군이 우리와 맞서지 않거나 맞선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을 전제로 3일 안에 평양까지 진격할 계획을 세워뒀는데 중국 탓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화되어 3일 내 평양 점령은커녕 진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 내심 든든하게 여기던 미국의 기갑여단까지 철수해버리니 우리 국군으로서는 크게 벌려놨던 남북 간의 군사 격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좁혀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더욱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인구 부족이 심화되면서 징집 가능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근 빠져나간 미군 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육군 전력의 첨단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군 최강의 전력인 7 기동군단이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를 전부 K2 흑표와 K21 장갑차 이상의 사양으로 개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논란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차세대 모병 전투차 120여 대를 도입하는 4차 사업을 두고 우리 군이 떠들썩합니다. 해당 사업은 세 차례의 양산을 통해 총 466대가 생산된 K21 장갑차의 도입에도 강력한 보병 전투차가 더 필요하다는 군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100에서 120대의 개량형 K21 장갑차를 추가 양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만약 이 사업이 잘 완료되면 장갑차를 수령할 7 기동군단 산하 부대들은 전투대대에서 한정해서 미군 기감 전투묘단 액트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유력한 개량 내용은 타프2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신개념 40mm CT4의 도입, 레드백에 적용된 360도 상황인식 카메라 도입, 시가전에 나서기에는 부족한 측면과 후면의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한 비활성 반응 장갑 내라와 슬래다머 도입, 소프트킬 X의 탑재, 거치형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 등입니다. 이 모든 개량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K21 장갑차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화력을 가진 고성능 전투 차량으로 재탄생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량을 하면 필연적으로 K21의 무게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21의 핵심 기능인 도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21의 차체 중량이 25톤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량된 K21은 도하 기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21의 도하 기능을 포기할 것이라면 도하 기능을 대체 왜 만들었냐고 비판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또 있습니다. 과거 K21에 있었던 치명적인 결함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도하 기능을 없애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차기 장갑차를 K21로 도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개발 막바지던 K21 보병 전투차가 도하 기능을 시험하던 중 침수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K21을 운전하던 부사관 한 명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따라 명품 무기라고 자랑하던 K21이 사실 방산 비리를 위해 만들어진 엉터리 무기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려서 도하가 어려운 문제, 업체가 임의로 파도마기를 제작해 파도마기의 규격이 다르고 이로 인해 파손이 잦았던 문제, 엔진실 펌프의 미작동 등이 지적됐는데요. 게다가 불과 3개월 뒤 당시 K21과 함께 명품 무기의 대명사로 손꼽히던 K11 복합소총의 불량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렇게 커져가던 논란은 2011년 10월 전년도 국감에서 불량률 논란이 일었던 K119 약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산 무기는 말만 거창했지 언제든 폭발하고 가라앉을 수 있는 방산비리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믿을 수 없는 국산 무기인 K-21 보병 전투차의 양산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K-21은 무려 3차례 도입 사업을 통해 무사히 군에 배치됐습니다. 1차 양산에서 K-21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한 우리 군이 이번이나 더 추가 양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서 나왔던 방산비리 논란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동안 K-21에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인데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도화 기능을 크게 손봤습니다. 전방 튜브의 부력 부족은 차체 전방의 튜브를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았던 파도막이는 전면 재설계를 통해 크기를 키우고 보조 파도막이까지 설치해 손상을 막았습니다. 또 침수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수 펌프는 역류방 지밸브를 추가하고 배수 펌프를 2개로 늘렸습니다. 이외 자잘한 결함 역시 족집게처럼 잡아냈는데요. 그 결과 군의 인정을 받고 연달아 추가 양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K-21을 기반으로 차체를 확장하고 첨단 장비를 부착한 AS-21 레드백까지 등장했는데요. 한국 방산무기가 이처럼 빠른 발전을 거듭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과거 대한민국의 장갑차에 대한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네요. 1986년 우리 기술진은 갓 개발된 K200 장갑차를 미군과 함께하는 팀 스피리트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투입 당시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훈련 과정에서 냉각 시스템 불량, 변속기 모일 누유 등 훈련에 투입된 차량의 40%가 기능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미군 관계자들이 역시 한국은 무리다라며 국산 무기를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1월 K200무로 해발고도 1157m의 용문산을 등정하며 문제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 3월 재차 열린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K200 장갑차로 미국을 꺾었습니다. 당시 훈련지이던 해발 500m 산길을 K200 장갑차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미군을 습격한 먹이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해당 지역을 수비하던 미 24단의 후방을 완전히 붕괴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명성을 쌓은 K200은 말레이시아에 111대가 수출됐고 유고내전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에도 국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개발진의 도전이 진정한 명품 무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21 장갑차와 AS-21 레드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K-21의 추가 양산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K-21 성능 개량형을 양산할 돈이면 수가 적더라도 호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된 AS-21 레드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화 기능입니다. 사실 K-21 수준의 보병 전투차에 도화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차체의 최대 중량이 25톤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달리 말해 증가 장갑이나 추가 무장을 적용하거나 과적을 할 경우 도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레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만된 K-21 개량형은 포부터 다릅니다. 첨단 CT4를 적용해 위력과 장탄수를 늘릴 계획인데요. 사실 K-21이 세계 최강 화력은 맞지만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IF에 사용되는 30mm 포를 압도하는 국산 79경장 40mm 기관포를 사용하다 보니 탄의 부피와 무게가 늘어 적재량이 적어진 것인데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탄두가 탄피 안에 있어 부피가 작고 약실완전 밀폐가 가능해 위력까지 강해지는 40mm CT4를 K-21 개량형에 탑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를 사용할 경우 장탄량이 늘어난 만큼 차체의 중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부착될 능동방호 체계와 360도 상황이식 체계, 그리고 2발 이상이 탑재될 현군 미사일과 거치대의 무게를 더하면 K-21의 무게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톤 이상이 됩니다. 이는 K-21의 도하 한계인 25톤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도하 기능을 쓸 수 없는데요. 만약 여기에 증가 장갑을 장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개량형 K21은 14.5mm 고사포 이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K21 측면 장갑을 강화하기 위해 비활성 반응 장갑이 채택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장갑을 붙이려면 도하용 수상 주행 장치를 탈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예 도하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K21의 도하 기능을 대체 왜 넣었냐며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하 기능이 정말 쓸모없던 기능이고 우리 군이 아주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정답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정답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K21 도하 기능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사실 기갑 차량 및 도하 작전은 아주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뭉쳐있던 병력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리한 도하를 하다 한 개의 대대 전투단이 몰살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자체 도하가 가능한 K21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형 리본 부교를 대체하기 위한 최신 자주도하 장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리본 부교는 부교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교철을 교량 가설 단정으로 엮어 만드는 도하 장비인데요. 방어력이 우수하고 부분 파손이 일어나도 침수가 없어서 우리 군이 오랫동안 매용했습니다. 하지만 부교에 필요한 각종 차량과 부속을 옮기기 위해 이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빨리 부교를 가설하려고 해도 인력을 쓰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가 뚜렷하고 부교를 가설하는 공병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야 드론과 각종 첨단 장비로 한밤중에도 대나처럼 감시가 가능하고 각종 포병화기로 정확하게 도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빌로우리우캄에서 러시아군이 죽음으로 이를 입증했는데요. 러시아는 빌로우리우캄에서 아무리 좁게 잡아도 100대가 넘는 각종 장갑 차량과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최신임 3도하 장비를 국내 라이선스 생산한 자주도하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평시에는 차체가 접힌 상태로 기동하다 하천에서는 도로 폭 4.8m의 문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차량을 2대 연결하면 1대의 전차나 자주포를 도하시킬 수 있고 3대를 연결하면 한 번에 2대의 전차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을 엮어서 부교를 만들면 신속하게 도하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도하 전력의 혁신이라 할 만한데요. 여기에 더해 사전 정찰을 수행할 무인 로봇과 각종 정찰 및 공격 드론 전력이 확충되고 원거리에서도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립, 신형 80mm 박격포 등이 도입되면서 굳이 K21이 자체 도하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군이 K21의 도하 기능을 넣은 개발 시점을 생각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장이 바뀌면서 이런 전술 교리는 구시대적인 전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도 극찬을 받은 AS-21 레드백을 신규 전력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이건 확실히 고민할 만한 문제입니다. K21보다 10톤 이상 중량이 나가는 중장갑 차량답게 힘도 좋고 전투력도 훨씬 우월한 레드백이 배치된다면 우리 전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 레드백은 비쌉니다. 호주군의 요구에 따라 최고 사양으로 만들다 보니 장갑차 주제의 우리의 K26교 전차와 가격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화력은 K21보다 약합니다. 이군 탄약을 쓰려는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포가 장착됐기 때문이네요. 그렇다고 K21 개량형처럼 CT4를 탑재하려 해도 공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K21이 개발 초 완벽한 무기라 평가받다가 야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된 것처럼 레드백 역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도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싼 돈을 들여 최신 사양 및 레드백을 도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지형에 맞고 우리의 예산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양산할 수 있는
K21 개량형을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두 기종 모두 한국이 개발하고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9월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페이즈 3의 무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들 함부로 말하냐며 시꺼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이네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인 병력수송 장갑차 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랑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 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독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1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강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808 백호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화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입,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 존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이심,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 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연히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집속 파편탄두 다임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대회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제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밍만으로는 제블린이나 형군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목합 차단하는 다역력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이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형공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2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예먼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2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기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 엠비더기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 내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동 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 120 암램과 에임 9사이드 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 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록 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고순도치가 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최근엔 이에 쐐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 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우크, 기뢰 탐색 제거용 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IF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 거리 800km의 아나피 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우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 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